합니다. 저도 어제 이제 우리 조카, 중3짜리 조카하고 막 통화를 하면서 또 많은 얘기를 했고요. 이모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막 이러면서 이제 실제 조카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했고요. 오늘의 주제는,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사실 뭐 필요할까? 어쨌든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기 굉장히 훌륭한 곳이에요.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어딘지 혹시 아세요? 뭐 부탄, 방글라데시 뭐 이런 우리가 볼 때 어머 정말 안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런 나라들이 사실 행복지수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북유럽 같은 국가들 그죠? 그런데도 조금 행복지수가 높은 편이고요. 근데 우리는 행복한 분 아주 행복하다 나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주 행복하다. 두 분. 나는 행복한 편인 것 같다. 뭐 그냥저냥 살만하다. 어떠세요? 좋습니다. 나는 살만하진 않은 것 같아. 약간 부족하다. 좋습니다. 여긴 지금 행복지수가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따 좋아요. 행복하세요. 나의 지금 아이들은 아까 무지 행복하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행복한 편인 것 같다. 내 아이는. 좋습니다. 그냥 살만한 것 같다. 내 아이 별로 안 행복한 것 같다. 좋습니다. 우리보다 애들이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는 되게 힘들게 일하셨어요. 저희 어릴 때 다 그러셨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옷가게 하셨어요. 시장에서. 지금 방앗간 하세요. 근데 그때는 엄마 아빠는 되게 어쨌든 우리를 볼 때는 웃어줬지만 되게 고대 보였는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에 왜 우유가 배달이 되는데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오는 날은 막 너무 행복해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 전날. 다음날 내가 빨리 일어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맛을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좀 되게 행복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애들은 지금 여러분이 손 드신 것만 봐도 여기가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그럼 우리 애들은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배신이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애들을 불행하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사실 애들의 행복은 다 색깔이 달라요. 저처럼 딸기 우유 하나에 행복한 아이도 있고 다 다른데 그럼 이렇게 한번 보죠. 우리나라 학생들은 행복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행복할까요? 우리가 그래 조금 우리 옛날에 비해서는 안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안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학대받고 있다고 스스로 고발을 했어요. 이 뉴스 들어보셨죠? 그죠? 어디 가서 고발을 했죠? 유엔에. 보시면 대한민국 아동보고서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몇 년에 걸쳐서 조사하고 설문을 하고 그래서 보고서를 가지고 유엔에 제출을 했어요. 유엔에서 이걸 읽어보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니네 와봐라. 이게 사실이냐? 미션 임파서블. 이런 게 될 리가 있어? 직접 부른 거예요. 그 청소년들이 유엔에 갔습니다. 실제로. 보면 가서 얘기를 했대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는 거짓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근데 이 분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막 울더래요. 왜 울었을까요? 헉! 이런 아이들이 이 세상에 있다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정말 이게 맞아? 이게 리얼리티야? 라고 물으셨대요. 왜? 그 내용을 보시면요. 주당 학습 시간이 OECD 평균은 33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40에서 60시간입니다. OECD라는 게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덜 하는 나라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OECD에 누가 들어갔죠?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평균을 확 늘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의 많게는 어떻죠? 2배예요. 20%나 2시간 더가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나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몇 시간 노동입니까? 하루에? 8시간 노동이에요. 법정 노동이. 그죠? 요새 주 며칠 합니까? 5일이에요. 5, 8, 40시간입니다. 주말에 또 우리가 이제 최대 그래서 52시간 정도까지 일할 수가 있어요. 법정으로는. 그쵸?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근데 남편 갔다 오면 어떡합니까? 피곤해 죽어요. 집에서 이러면서
더 나는 나가서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고작 8시간이래. 물론 야근도 있고요. 그죠? 우리나라 직장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을 집에서 싸갖고 오기도 하죠. 근데 우리 애들이 가서 학교에서만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녁에 어디 갑니까? 학원 가죠. 주말에 뺑뺑이 돕니다. 주말에 뺑뺑이 도는 날이 심한 경우에는 10시간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이게 학대입니까?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 아까 행복하다고 손 드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 가능한 행복인가? 우리에게도 이 정도면 너무 빡세. 나한테 회사 가서 60시간 일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난 됐어. 그런 직장은 다니지 않겠어. 근데 구슬리고 야단치고 오르르 이렇게 해가면서 거기다 가끔 용돈도 주고 모두 하면서 애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채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한 친구의 인터뷰예요. 참고 견디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말하는 점에서 선생님들의 인식이나 사회의 압력, 억압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아이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어른보다 더 큰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이제 중3 조카랑 전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수업 안에서 막 고민하는데 어떤 부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나중에 네가 성공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 너에게 뭐가 성공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이모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돈도 좀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행도 좀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서 뮤지컬 같은 것도 좀 보고 싶어.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에요. 물론 이 성공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초천재들의 성공은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은 막 이렇게 비행기 빡 와가지고 막 우리 모셔가고 막 연봉을 막 몇천억씩 주고 막 이런 성공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떻죠? 소박하지만 내가 BTS나 이재용은 아니지만 내가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살만해. 그죠? 이 정도의 성공? 우리 조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재밌다. 뭘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인터넷에 막 검색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재밌는 통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요. 바로 이거 아니군요. 잘못 넣네요.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작업을 하느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중산층에 대한 통계예요. 왜냐면 중산층이라는 게 실제 객관적으로 뭘 말하는지 아시죠? 소득의 중위 계층이에요. 근데 실제 사람들한테 너 중산층이 아니야 물어보면 실제 이 통계랑 주관적 통계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난대요. 옛날에는 실제 중산층은 조금밖에 없는데 다 자기가 중산층이라 그랬대요. 나 이 정도면 중산층이야. 그렇게 말했을 때 중산층이란 건 뭐냐면 내가 소득의 중간 구간 이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첫 번째는 나 살만해. 그죠? 두 번째 만족스러워. 우리 사회에서 내가 이 정도면 나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복 지수예요. 각 나라의 중산층 순위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제가 중산층을 쭉 찾아봤어요. 봤더니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 첫 번째, 부채 없이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할 것이래요. 부채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부채가 있으면 안 된대요. 두 번째, 월급여가 500 이상일 것. 세 번째, 2000cc급 이상의 중형차를 소유할 것. 네 번째, 통장 예금 잔고가 1억 원 이상일 것. 1년에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닐 것. 이 5개를 다 충족하기가 어떠세요? 저는 좀 어려워요. 제가 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소득의 중위 계층보다 이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실제. 즉 뭐냐면 실제 이제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분류되는 대상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나 중산층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개인 주관적 척도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실제 중산층이 많을까요? 이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실제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실제 소득 분위는 훨씬 많은데 사람들이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살만해. 즉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떠냐면 내가 불행하게 느낄까요? 행복하게 느낄까요? 삶을 불행하게 느끼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 사회에서 사회가 성장하고 만족스러운 사회라는 건 뭐냐면 실제 중산층보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사회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우리가 80년대 호황기가 이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중산층, 자기가 주관적으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중산층인데 아니야. 중산층이 되려면 저 사람만큼은 살아야 돼. 그리고 타워 팰리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거 되게 어렵지 않나요? 어려운데 막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중산층이야. 그럼 실제로는 이걸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이게 우리 사회의 행복의 지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어떤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어땠을까요? 딴 나라도 찾아봤죠. 딴 나라는 어떤가 보시겠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볼까요? 1번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2번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함. 3번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4번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을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슨 독립운동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미국 독립운동이 진행 중이야 아직. 그렇지 않고서야 미국 내가 시민으로서 말이야. 내가 소득의 중위계층이라면 이 정도는 내가 생각하고 이 정도는 행동해야 내가 미국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은 약간 미국 애들은 조금 독특하지 않나요? 막 헌법 이런 체계도 좀 다르잖아요. 무슨 수정헌법이 있고 기본의 어떤 독립선언서 자체가 그죠? 헌법이고 그래 미국 애들은 약간 역사가 짧아. 얼마 안 돼. 얘네들만의 어떤 독특한 게 있을 거야. 그러면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다른 나라를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영국을 찾아봤어요. 영국 보겠습니다. 페어플레이를 할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어떻습니까? 되게 다르죠. 이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나라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또 여기와 조금 다른 나라. 제가 이걸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사가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보니까 되게 재밌네. 그냥 이렇게 어떤 하나의 구호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역사를 조금 알면 얘네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찾아봤냐면 프랑스를 찾아봤습니다. 프랑스 재밌어요. 1번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2번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돼.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내는 너무 창의적이지 않나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사회적 공분, 사회적인 어떤 퍼블릭한 문제에 그죠? 의연히 참여할 것. 그래서 뭐 노란 조끼 시위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지금.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이 나라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삶의 질, 한 개인의 삶의 질 쪽에 굉장히 그죠? 많이 가까운 것 같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조선시대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없었을 것 같은데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보면 선비, 그죠? 그러면 나 어느 정도 살만해. 막 엄청난 무슨 내가 고관대작은 아니지만 선비로서 살만해 라고 하는 조선시대 중산층이라고 나오는 자료가 있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두억한 집에 한 칸이면 안 돼요. 두억한 집에 두어 일항의 전답이 있고 겨울 소목과 여름 배옷 각 두어 벌이 있을 것. 그죠? 의식주죠. 서적 한 시렁, 검은고 한 벌, 햇볕쬐 마루 하나, 차 다릴 화로 하나, 늙은 몸 부축할 지팡이 하나, 봄 경치 찾아다닐 나귀 한 마리. 이거 어떠세요?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약간 허세 같기도 하고 약간 그 느낌이 뭐냐면 이걸 풍류가 쩐다 정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잖아요. 기본이 돼야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살만하다라고 느끼는데 햇볕쬐 마루라는 게 이게 햇볕이 든다라는 이게 정말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서가 우리랑 이런 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의리를 지키고 도의를 어기지 않으며 나라의 어려운 일에 바른말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료를 우리가 쭉 보셨잖아요. 현재의 대한민국,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왜냐면 개화기는 아닐 것 같아요. 저거는 개화기에 무슨 햇볕 한 줌 이러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 300년 전쯤의 조선이라고 본다면 이 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비교를 하셔도 좋고요. 그냥 드는 느낌 혹은 머릿속에 스치는 문제 제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응. 네. 아, 그렇군요. 딴 사람의 주인공은 다 나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기적으로 구독하는지 남이 막 감시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그래도 정기적으로 비평지 하나는 구독해야 돼. 내 안에 정의롭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 뭐냐면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보는 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나를 말해준다가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이 나를 말해준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외부의 기준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맞아요. 그쵸? 이걸 우리가 여태까지 전문 용어로 이걸 뭐냐면 정량적 평가라고 해요. 우리는 정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점수도 무조건 1점 하나에 어떡한 데서 등급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딱 그냥 살만한 아파트가 2인 가족이면 30평도 엄청 넓을 수 있어요. 6인 가족이면 30평은 어떨까요? 좁아 죽어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우리 가족이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30평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되게 아주 좋습니다. 민감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또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그쵸. 오로지 돈. 그쵸.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부자라는 거를 약간 숨기는 게 겸양? 그죠? 그리고 그게 어떤 사회적 상식, 나의 교양이었는데요. 지금 어때? 만수르가 유행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이소 만수르도 있어요. 아세요? 다이소에 가서 내가 미친 듯이 재벌처럼 쇼핑을 해주겠어. 이게 다이소 만수르예요. 다이소에 가면 저도 만수르일 수 있잖아요. 그죠? 1,000원짜리를 막 나 100개씩 사겠어 막. 그래봐야 막 10만 원밖에 안 돼. 이런 거죠. 그리고 어느 해부터인가 TV 광고에서가 우리 어디 가도 부자 되세요가 덕담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부자 되세요는 뭐냐면 날 어떻게 보고 이렇게 나한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고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야말로 나에 대한 축복, God bless you예요. 갓이 너에게 이걸 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축원과 축복의 의미로 부자 되세요가 쓰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그 전에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2012년에 고등학생의 44%, 중학생의 28%, 초등학교 학생의 12%, 2013년 좀 늘어났죠? 2014년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이걸 먼저 보여드리냐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때문이에요. 이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흥사단에서 매년 하는 설문조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법의식 조사라는 걸 통해서 대학생들한테 몇 년에 한 번씩 묻습니다. 왜냐하면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 에 대해서 2012년에는 이때도 우리가 그죠? 부자 되세요 시대예요. 이때도 44%의 고등학생이 10억인데 이거 그냥 감옥에 가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간 다음 죄를 지어야 돼요. 그죠? 근데 10억이 생기는데 뭐 1년 정도 내가 잘못하고 깜빵 들어가도 되지 뭐가 점점 어떻게 되죠? 늘어나고 있어요. 그 수치는 되게 충격적입니다. 대학생들 중에서도요. 그럼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 의 질문에 대해서 48% 정도의 대학생이 괜찮다라고 대답했대요. 이 애들을 탓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내가 그랬는데 그죠? 그리고 애들한테도 뭐예요? 왜 공부하라 그럽니까? 나중에 공부를 해야 네가 직장도 들어갈 수 있고 변변한 남자도 공부를 해야 만날 수 있대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남자 만나는 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남자를 만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통계를 그냥 어머 요즘 애들 미쳤나 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죠. 그죠? 일종의 사회 행복의 기준이 아이들에게 내면화되어서 심지어 예쁘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 10억 줄 테니까 너 깜빵 갈 거야? 깜빵이 얼마나 무서워요. 상상도 안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내가 갈래. 라고 답을 하겠어요. 우리 사회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과연
이런 성공이어도 괜찮은지, 이런 행복이어도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난 이걸 추구하면서 살 거야.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나 스스로에게, 우리 아이에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일까?를 저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행복이란 너무 큰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건네보고자, 시작을 해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우리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여전히 그죠? 그 시대를 겪고 있고요. 우리는 짧은 근대화의 기간 동안. 그죠? 그 다음에 지금 3차와 4차를 또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그 중산층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요. 외국은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뭔가 막 사회적으로, 그죠? 내가 사회 시민으로서 괜찮은 어떤 모델, 혹은 한 개인으로 보더라도 조금 우리보다 막 너무 돈 하지 않고 정말 괜찮은 자기의 삶의 성장을 그리는데 우리는 이런 게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정말 남들은 저걸 300년에 했어요. 1800년에 산업혁명이 시작됐죠. 그죠? 1800년대. 근데 우리의 산업혁명은 언제쯤 시작됐습니까? 뭐 식민지 근대화란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심플하게 1960년대부터 봅시다. 그죠? 1960년대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딱 60년이에요. 남들이 300년, 350년 동안 한 걸 우리가 60년에 하면서 우리는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제 부모님이 방앗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제 손을 잡으면서 촉촉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너무 뿌듯하게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촉촉한 눈빛. 엄마 왜 이래? 징그럽게. 근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미정아 나는 있잖아. 네가 엄마처럼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고 돈 벌어서 너무 좋아.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님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본인들 어렸을 때 정말 없어서 못 먹고 굶고 그렇게 자식을 키워서 교육을 시켜놨더니 얘가 어디 가서 강의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이거 막 이렇게 꽃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됐다 힘들어서 하나에 3,000원이에요. 한 번 꽃을 받으면. 근데 딸내미는 한 번에 3,000원이 아니라도 강의하면 몇십만 원씩 받고 엄마가 볼 땐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갖춰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소득 2만 불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10,000불 된 지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사실 우리한테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건 맞는데요.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달라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 몇 퍼센트의 에너지를 투여할까요? 우리가 성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거의 제가 볼 땐 80% 이상을 회사에서 써요. 집에 와서는 에너지를 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이 정량을 쌓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90%를 써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뛰어놀라고 해도 못 놀아요. 힘들어서. 뭐합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유튜브 보고 게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90%의 에너지를 쓰다가 혹은 죽을 때까지 중산층 달성 못하는 분들 많으세요. 현금 1억 이상과 그렇지 않습니까? 30평 이상 아파트와 이걸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결국 달성 못하고 죽는 이 삶이 우리에게 성공이고 행복이고 우리가 이것을 괜찮다고 혹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인가?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죠? 1차에서 적어도 3차까지 우리가 그래도 정량을 쌓아왔다 그랬잖아요. 정량을 쌓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현실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희생해. 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뭐해? 미래에 네가 보상받은. 제 조카도 그래요. 나중에 연봉. 지금 연봉 받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한다고 엄마가 돈 안 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연봉 받고 직장 들어가고 이걸 위해서 지금 어떠냐면 계속 재미도 없고 본인은 우리 조카 공부 못 하거든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런 일들을 해내야 한다고 억지로 매일 하루를 쌓아가는 겁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 창의성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능력이 우리 10대 능력 기억하시죠? 10대 능력 중에 7개는 사회적 영역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쌓아가는 이것에는 뭐냐면요. 문제지도 안 보여준다 그러죠. 친구한테. 내가 돈 주고 이거 우리 엄마가 밤새 줄 서서 얻은 거야. 줄 수 없어요. 조별활동 할 때도 어떻다고 했습니까? 애들 제끼기 바쁘죠. 나 점수 얻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쌓은 능력으로는 그 사회적 기술을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나머지가 인지적 기술인데, 이 인지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옛날엔 단순 지식이었죠. 지식의 양. 혹은 그 지식을 얼마나 카테고리별로 많이 넣어두고 있는가였어요. 논적으로 정리하고 있는가. 근데 창의성은 그게 아닙니다. 창의성은 그걸 꺼내서 써야 돼요.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냐면요. 이런 방식입니다. 제가 창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셨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동진 씨 누군지 아시죠? 영화평론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의 창의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많이 해왔단 말이죠. 수업 시간을 통해서. 비범한 시각으로 독창적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창의성의 가장,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한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단어가 핵심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좋습니다. 비범한 시각 좋습니다. 그쵸? 또 하나가 더 있다면 그쵸? 독창적 배열이죠. 결국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재료는 다 있는 거예요. 그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창의성은 지능이 아니라 일종의 태도이고 훈련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 어떤 훈련 과정이 창의성일까? 바로 비범한 시각이라는 태도와 독창적 배열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이 창의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독창적 시각, 그러니까 비범한 시각과 독창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오직 가우디. 왜 오직 가우디라고 했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우디 되게 좋아합니다. 어때요? 여기 가우디 건물 보시고 오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스페인이 우리나라 때문에 먹고 산답니다. 어찌나 가서 막 구엘공원, 까사바요트 막 이러면서 우리 막 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까사밀라도 있고요. 그죠? 사그다 파밀리아도 있고요. 이게 이제 천장에서 보이는 모습인데 우리의 집과는 어때요? 굉장히 다르죠?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가 성당의 구석에 있는 조각입니다. 세 번째가요. 이건 이제 구엘공원에 있는 뭐죠? 이게 뭐지? 가드레일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펜스죠. 이 펜스에 펜스를 이렇게 종려나무로 이렇게 종려나무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보셨죠, 다. 이건 가우디가요. 되게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집만 지은 게 아니고 그 집에 어울리는 가구를 자기가 다 넣었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가우디가 만든 집에 가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 사는 사람에 맞게 어때요?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죠.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 전체 가우디의 디자인을 보시면서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혹은 영감의 원천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혹은 현대 건축과의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죠? 그쵸. 우리 현대 건축은 자연이 되게 배제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지금 상영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애들하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로교육 잔소리 하지 마시고 같이 가서 보면 정말 재미있는 할할아버지가 너무 재미있게 건축가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꼭 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도 다다오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건축가가 아시죠?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냐면 가로로 된 수직창, 뭐 이런 어떤 자기들의 시그니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헤이리에 가시면요, 각기 다 다른 건축가가 건축을 했지만 비슷합니다. 현대 건축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왜 오직 가우디라고 했냐면 가우디는요, 가우디 스타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우디만이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창의성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의 창의성이 어디서 왔는가? 제가 위인전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직업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위인전을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고요. 미안. 내가 딴소리인 줄 알았어? 이제는 괜찮아. 이제 가우디가요, 어렸을 때 되게 아팠어요. 아시죠? 되게 아파서 학교를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못 가는 거예요, 학교를. 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빠가 나귀 있죠. 나귀에다 태워서야지만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나귀에 타는 것도 힘들잖아요. 학교를 못 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어떤 상상이 들죠?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새는 컴퓨터 게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도대체 뭘 하고 놀았을까. 얘는 자연을 보고 놀았어요. 자연을 관찰하고 그걸 스케치했습니다. 그 자연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의 어디부터? 디테일부터. 새와 나무, 종려나무 잎사귀 하나를 떼서 그것들을 배열하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자연에는요 현대 건축과 같은 선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마름모, 장방형, 무슨 십자가형 이런 게 자연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건 다 인공적 스타일이잖아요. 자연적인 것이 배제된 굉장히 인공적인 건데 가우디는 가우디만의 건물을 만들 때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저는 위에서 보니까 조개 껍데기 같기도 하고 이런 선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가우디가 가졌던 그 순간. 남들은 학교 가서 나는 집에 우울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 순간이지만 가우디는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뭐가 됐나요? 자산이 됐어요. 창의성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를 즐겁게 사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억지로 모은 지식이 어느 날 창의성이란 버튼을 딱 누르면 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나의 인생에서 이게 어떤 경험으로 될지 몰라요. 가우디는 이게 자연에 대한 관찰으로 됐고요. 그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과 유예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사는 데서 비범한 시각이 출발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전에 제가 체험과 경험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건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요. 그렇죠? 우리에겐 다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물리학적으로도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누군가엔 그 시간이 너무 몰입해서 순삭되는 시간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순삭이 아니라 어머 5분이라는데 미친 거 아니야? 30분은 간 것 같아. 막 온몸이 막 비틀려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거예요. 총량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너한테 좋은 보상이 올 거야. 좋은 대학에 가게 될 거고 좋은 직장을 얻을 거야. 근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요. 과연 그것이 현명한 투자일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현명한 걸까? 왜냐하면 현재를 재미없게 사는 사람은 그때가 돼도 어때요? 재미없게 살아요. 솔직히 직장 들어갔어요. 직장 들어가면 뭐 해야 한다고 합니까? 승진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를 현재를 또 유예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럼 내가 좀 살만해졌다. 그때 내가 대학에 간대요. 그때 또 내가 다시 은퇴하면 안 돼. 가늘고 길게 버텨. 남편을 붙잡고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다 필요 없어. 명퇴금 몇 억 준 데도 소용없어. 우리 가늘고 길게 가는 거야. 파이팅. 만년과장 화이팅. 만년부장 화이팅. 막 이러면서 사실은 계속 유예를 하죠. 그럼 우리에게 행복은 어느 순간에 찾아올까? 여러분이 지금 부모로서 아까 다시 한번 옛날 중산층에게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중산층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 싶으세요?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창의성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질문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요? 그 구체적인 건 방법론이 다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를 찍어가지고 뭐 김경희 교수님의 방법이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생각하기라든가 어떤 책들을 검역하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필요하고요. 그 환경을 우리가 조성할 때 어떤 부분들이 여태까지 창의적 혁신가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가.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의 환경이 다 해피하지 않아요. 학교 가서 ADHD라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됐던 애들도 있고, 막 심지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막 대학 입학이 거부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초등학교 막 이럴 때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창의적 환경은 학교가 아니라 어디였다는 거죠? 가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학교가 그걸 해줘야지, 누가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학원이 해줘야지가 아니라 아이들의 상황은 다 다른 거예요. 누구한테는 내가 안 해줘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저는 평생 선생님한테 배꼽 인사하고 살래요. 이런 선생님을 운 좋게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창의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하는가?
그리고 그 창의적 재능이 꽃 피어 나갈 때 어떤 주변의 도움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제가 그 참고도서에서 미래의 교육이라는 책을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어머, 제가 지금 자랑질하는 걸로 느껴지시죠? 저 비범한 시각의 소유자? 맞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 일단 행복합니다. 되게. 근데 제가 행복한 이유가 분명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홈커밍 데이라는 것을 갔다 왔어요. 홈커밍 데이가 뭐냐면 30년쯤 지나고 나서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비를 내가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고 해놓고 안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 사심으로. 비가 거창왕자예요. 모르시나 보다. 비라는 가수가 있어요. BTS에. 그 친구가 이제 거창이란 조그만 시골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거창고등학교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아시죠? 되게 좋은 학교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랑스럽게 나 명문고 나왔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막 너무 벅차고 너무 많은 추억들이 떠오르고 그때가 막 다 재생되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봤어요. 저분이 제 남편입니다. 제가 그때 아시죠? 인사 한번 하시고요. 행복한 거 아시겠죠? 느낌? 이제 여러모로 행복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발가락이 부러져서 제 남편이 데려다 줬어요. 근데 제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면 나랑 친구들 얼굴 보니까 그때가 너무 행복한 시절이었다는 걸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행복할 수가 있니? 근데 전 되게 행복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은요, 굉장히 빡세게 공부를 하면서 행복했고요. 왜냐면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치열한 때가 없었대요. 그리고 정말 힘들었지만 행복했대요. 행복은 쾌락과 동일어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나이 때 되면 압니다.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나이쯤 되면 쾌락의 합이 행복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저는요, 솔직히 공부 안 했습니다. 공부 안 하고 뭐 했냐면 체험학습했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때 안 오셨던 선생님하고 선생님 저 미정이에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넌 그치 고등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체험학습을 했지. 맞아요 선생님. 왜냐면 저는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뭘 했냐면 독서 모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일학교 반사라고 해서 교회가 없는 시골에 1시간 반 정도 버스 타고 가서요. 동네 꼬마들을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골길을 돌면서 다 모아와가지고 조그만 버려진 이발소 건물에서 애들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성경 말씀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3년 동안 고3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어리더였어요. 웃기죠? 거창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가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 나가서 치어리딩 있잖아요. 막 응원하고 막 이런 거 하고요. 연극하고 노래하고 지휘하고 그러니까 정말 체험학습을 한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공부한 순간이 한순간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얘기했던 어떤 얘기 그 자체, 내가 읽었던 책들, 내가 그죠? 서클 활동하면서 심지어 그냥 버스 타고 오면 되는데 산을 넘어서 왔어요. 우리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한 3시간 반을 가막산이라고 하는 막 산을 넘어오면서 막 선배들이랑 얘기했던 그런 순간들 막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시절이 어땠냐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을 통해서 그럼 내가 배운 게 뭐냐. 의미화를 해야 되니까요. 저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행복한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행복한지를 알게 됐어요. 물론 잃은 건 있죠. 좀 더 좋은 대학? 공부를 덜 했으니까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제가 서울대를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좀 덜 해서 거긴 못 갔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의 가치를 봤을 때 내가 서울대를 못 간 것보다 내가 그때 행복했던 그 시간을 얻은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인지를 아는 게 저한테는 훨씬 이익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비범한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범한 시각만이 아니라 독창적 배열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일합니다. 회사 다니지 않아요. 누가 회사 들어오라고 해요, 저 나름 유능해서. 근데 안 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회사와 회사 안에서 일하는 방식을 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너무 힘들어질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 대신 저는 프리랜서 일하는 게 되게 좋아요. 프리랜서는요, 직장은 예를 들어서 한 번 실수해도 안 잘립니다. 프리랜서는요, 한 번 잘못하면 이 사람이 본 내가 다예요. 10번 중에 내가 한 번밖에 실수를 안 했는데 그 한 번 실수한 내가 다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번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가 좋았든 나빴든 그 최선을 다하는 제 모습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 텐션.
저는 그렇게 일합니다. 그리고 수업도 되게 다양한 곳에서 해요. 여기서도 수업을 하죠. 대안학교에서도 수업합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수업하고요. 학원에서도 수업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과 제 고민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돈으로 따지면 학원에서만 수업해야 돼요. 혹은 방송만 나가야 돼요. 근데 수업하는 선생에게 돈도 중요하지만 돈 말고 중요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기준은 제가 독창적으로 배열한 거예요. 내가 나를 일할 때 보통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몸값을 정합니다. 100. 그 밑으로 주면 안 갈래. 이게 보통의 셈법이잖아요. 저는 그런 셈법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셈법을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자존감 높고 겁나 행복합니다. 이걸 만들어준 건 제 고등학교 때의 경험이에요. 아이들이 행복한 건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먹어본 놈이 뭐가 맛있는지 안다는 말 아시죠? 뭘 해본 놈이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도 받아본 놈이 받기도 하고 할 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애들한테 어떡하죠? 사랑을 줍니다. 그죠? 옛날처럼 막 세게 안 키우고 너 자존감 높아지라고 막 이러면서 합니다. 행복도 누려본 아이가 지가 어떻게 행복한지를 압니다. 지금 뭐야? 계속 유예 밀어 이런 애들은요. 나중에 감각이 없어져요. 무감각해져요. 내가 지금 이게 견딜만한지 견딜만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을 부모가 좋아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외고 자사고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학교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땡땡 외고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최고의 외고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간 남자애들이 있어요. 여자애들이 저한테 막 이럽니다. 얘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야, 너 좀 눈이 낮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런 학교에 들어온 남자애들이 마마보이가 많습니다. 왜냐면 남자애들 기질이 있잖아요. 왜냐면 얘들이 막 이렇게 막 더더구나 고등학교라고 하는 건 이 사춘기를 지나서 막 처음 가는 거예요. 좀 정신 차리고 그래 내가 고등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만들어진 애들이 그 외고를 가요. 그럼 걔네들은 마마보일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다른 곳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과 그 결과가 다 얘기해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 애가 나중에 어떻죠? 연애할 때도 여자친구한테 선물 뭐 사줘야 될지 몰라서 엄마 끌고 백화점 갑니다. 친구 끌고도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향수 하나 사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줬다가 혼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고요. 실제로 자기에 대한 알미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기에 대한 알미라는 게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반성 또는 성찰이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죠? 나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나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하고 못한 게 뭔지 이걸 바라보는 게 자기에 대한 알미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알미 부분이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죠?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는 다른 어렵지 않아요. 메타란 말이 about이란 뜻입니다. 인지에 대한 인지란 뜻이에요. 자신의 알매 과정을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타인지가 탁월한 친구들은 뭐냐면요. 자기만의 공부법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들은 복습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복습합니다. 복습한다고 공부 되나요? 안 됩니다. 근데 메타인지를 가진 친구들은 첫 번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구별합니다. 그게 공부의 출발이거든요. 그럼 내가 특히 빨리빨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 이유를 압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어떨까요? 학습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안다는 건 이 두 측면이 다 중요해요. 구체적인 학습의 실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체적인 자기를 학습하면서도 어떻게? 행복하게. 학습하면서도 나답게. 학습하면서도 그래도 살만하게. 완벽하게 살만하게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행복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조건을 보면. 그 안에서도 자기 숨통을 찾아 나가며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되게 감사하는 거는 그런 저를 너무 심하게 탄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하게 탄압했으면 제가 절망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와 그 학교를 유학 보내주신 저희 아빠에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한 내가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독창적 배열에 대한 건데요. 말할 필요도 없이 독서가 그 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독서라고 하는 게 저는요, 책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지혜의 보물창고예요. 그잖아요. 너무 좋은 선생님 어때요? 비싸요. 그게 인터넷이든 직접 직강을 듣는 것도 너무 비쌉니다. 뭐 무슨 멘토 뭐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아빠의 인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책에다가는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정말 석학이 자기의 에너지를 짜낸 게 책이에요. 석학도 가끔 피곤할 때 있잖아. 피곤한 상태로 쓴 글을 책으로 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책이라고 하는 건 다른 자아예요. 심지어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자아예요. 그 누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냐면 정말로 평등한 인류 지혜의 보고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요새 원클릭으로 내가 원하는 답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독서를 안 합니다. 뭐 독서를 해야 똑똑해질 수 있지, 독서를 해야 뭐 간접 경험을 없죠. 엄마 필요 없어. 심지어 그 간접 경험을 동영상에서 재생해 주잖아요. 누가? 유튜브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그래서 이런 방향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에듀러닝이라고 해서 추구했었어요. 미국의 교육에서. 다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냐면, 그래서 애들한테 노트북 한 대씩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멀티미디어 학습을 해봐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학습해보고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이? 수학과 읽기가 더 떨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냐면 애들이 오히려 게임이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세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텍스트와 나와의 진지한 만남, 교사와 나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진지한 만남 안에 상호작용이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의지를 건드리고 지적 호기심을 건드리고 그걸 건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원클릭으로 내가 찾아요. 그럼 답을 찾는 데는 어때요? 가장 효율적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에요. 근데 지름길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새로운 지식을 발견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보는 걸 어떨까요? 거부합니다, 애들이. 난 답만 찾으면 되니까. 이런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30권쯤 읽었어요. 30권을 다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30권을 쓰는데요. 이 강의를 막 하면서 제가 딱 원하는 한마디를 찾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20권 중에 그게 324쪽의 어떤 귀퉁이에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길어 올리는 게. 그럼 그게 다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는 과정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왜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요. 제가 처음에 생각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정보, 원하지도 않았던 성찰을 얻습니다. 책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처음에 원했던 정보는 좁은 세계예요. 요렇게 좁은 길. 아, 요거 하면 되겠다. 근데 요게 아니라 실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길보다 더 넓고 큰 그림을 만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 이런 거였구나. 어머,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막 오해해서 엄한 걸 할 뻔했구나. 그러면 이 독서라고 하는 건요. 이 좁은 원클릭의 딱 답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 큰 그림, 그 다음에 그것을 엮을 수 있는 맥락, 그리고 그것들이 독창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독서를 통해서. 왜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30권을 읽으면요. 제가 준 전문가입니다. 심지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만 아는 사람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할 거라고 막 난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긴 바이오 쪽이라 이쪽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내가. 근데 똑같은 얘기를 다 써놓는데요. 정말 잘 쓴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4차 혁명을 다루는데 정말 다르게 보고 그거를 너무 획기적으로 써놓은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호모사피엔스 같은 책입니다. 똑같은 세계를 보고 누구는 다 기술의 혁명이야 이러는데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독창적. 너무 뭐냐면 비범한 시각이잖아요. 그리고 그 비범한 시각을 펼치는 방식이 너무나 독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와우, 처음엔 내가 그 방향이 아니었는데 그 책을 발견하고 제가 배운 거예요. 한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적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서울대 엄청 디테일하다고 했죠. 서울대가 지금의 공통문항을 하기 전에 서울대만의 자소를 봤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8년 전쯤에요. 그때 서울대 자소 2번 문항이 뭐였냐면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학업에 열중해서 얻은 것 중에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써라요. 서울대는 걱정이 많아요. 애들이 이상한 거 쓸까봐 막 얘기해줘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지적 호기심이 모든 학문과 탐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호기심 그러면 왜? 이게 아니에요. 그 구조를 아셔야 돼요. 지적 호기심이란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애가. 그럼 호기심이 생길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알아요. 호기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혹은 너무 어려워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지적 호기심은 잘 들으세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그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이걸 채우려는 욕망이 지적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애들에게 바탕 지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바탕 지식이라는 게 많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고 내가 너무 신기하다라고 했던 그 바탕 지식이 너무 높으면 포기해요, 애들이.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그건 모르는 거야. 난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돼요. 이 바탕, 재미있게 획득한 바탕 지식과, 그죠? 적당한 높이의 이 지식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애들이, 이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이 생각했는데 왜 이건 이해가 안 되지?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지적 호기심입니다. 아이들한테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다는 건 정확하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독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요. 재미있게 내가 뭘 알았어요. 근데 딴 책을 읽었는데, 뭐라고? 다른 말을 하잖아. 그럼 그 안에서 뭐가 생기는? 간극이 생기는 거죠. 정보 간극이. 그러면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부분이 지적 호기심과 떨어질 수 없고 바로 자연스럽게 이 간극을 여러분이 어떻게 가늠하시겠어요? 매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이 아이들이 이 간극을 수없이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무지를 깨닫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메타인지의 출발이에요. 제가 볼 때. 내가 모르는 걸 알았잖아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 무지해지. 결국은 아이가 이걸 통해서 폭압적이지 않게, 억압적이지 않게, 막 구속적이지 않게 재미있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책에서 텍스트북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셔야 돼요. 이 시기는요, 정확하게 뭐랑 겹치냐면요. 함께 읽는 책 읽기에서 혼자 읽는 책 읽기로 넘어가는 시기랑 정확히 겹칩니다. 함께 읽는 책 읽기란 부모가 옆에서 끼고, 그럼 애는 책도 재밌지만 뭐가 행복할까요? 엄마랑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책 읽기가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한테 이제 너 혼자 읽으렴 이러고 글자책을 던져주는 거예요. 애한테는 청천벽력. 세상에 이런 일이. 갑자기 나한테 너무 다른 세상이 되면서 텍스트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종이책 읽기를 할 때도 처음에는 같이 읽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혹은 뭐냐면요. 왜 그림책도 아주 어릴 때 애들이 어떻게 읽냐면요. 엄마의 속도와 아이의 속도가 다른 거 아시죠? 어떤 때는 엄마는 빨리 끝까지 읽어주고 빨리 덮고 나는 자야 되는데 애가 책장을 놓고 안 나. 막 이러면서 이제 안 나가지고 결국은 아니야 서연아 다 끝났어. 다음 장에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보자. 절대 안 나요. 얘는 그 안에서 뭔가에 꽂혀 있는 거죠. 혹은 아이는 너무 빨리빨리 그 페이지는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페이지가 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엄마 되게 막 갈등 느끼시잖아요. 이건 책을 읽어준 게 아닌데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전 텍스트북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 사파가 많은 책을 보내요. 왜냐면 이게 그림책과 유사한 구조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읽냐면 이건 아주 구체적인 팁이에요. 그림만 읽어요. 그림만. 근데 이제 사파라는 게 여러분 그림책과 달라서 그림책은 매번 나오지만 사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림과 그림 사이의 스토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랬던 언니가 갑자기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랬던 언니와 드레스를 입고 춤추는 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질 실제로 있는 아이의 예예요. 타라에서 막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 사이에서 뭐냐면 내가 그걸 채우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요. 이것도 지적 호기심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사이와 사이를 채우는 거. 그래서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정말 잘 넘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와 함께 뭘 시작하셔야 되냐면 독서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독서 습관은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그죠? 그리고, 처음에 적어도 3달 이상은 꾸준히 엄마가 함께 책을 읽으셔야 돼요. 엄마는 스마트폰하고 엄마는 설거지를 할 테니 무슨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거라.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너는 학생이가 아니라 평생 책은 같이 읽는 거예요. 따로 방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함께 책을 읽으셔야 되고요. 아이들 시험 기간에도 이건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 시험 잘못 본다고 세상 불쪽나지도 않고요. 아무 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가 중요한지 습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애들 시험 본다고 밥 안 먹이세요? 밥 먹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건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들여주셔야 아이도 책이라는 게 내가 평생 끼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어디 갈 때도 들고 가야 되는 거구나.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독이 되겠죠. 그러면 애들이 권수가 쌓이면서 자신감이 만빵됩니다. 아시죠? 왜 나 좀 읽었어 엄마 막 이러면서 막 던져 나한테 막 책을 막 그리고 막 자기 막 거꾸로 꽂잖아요. 내가 읽은 책 다 읽었어? 여기 벌써 지금 3분의 1 찾지? 좀만 기다려봐.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되게 흥미를 붙이는 단계예요. 격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그러다 인생책을 만나면 책 권수가 늘지 않아요. 같은 책을 계속 보기 시작합니다. 이걸 놔두셔야 돼요. 다른 책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인생책을 읽으면서 이 아이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독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속독이 있고 무슨 독이 있고 정독이 있고 뭐 가로 읽기, 세로 읽기, 막 대각선 읽기 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정독이라는 경험은 뭐냐면요. 계속 읽으면서 곱씹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냥 훅 넘어갔던 그래서 눈에 띄지 않았던 단어가 걸리고 그 의미가 걸리고 그 의미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기억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그 얼굴이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지 어제 옆에서 봤던 마트 아저씨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요. 내가 너무 많이 봤고 너무 많이 생각했고 사랑하니까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눈을 감아도. 똑같습니다. 인생책을 만나면요. 정독이라는 경험은 정독을 어떻게 해야 되라는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책을 10번을 나달나달해지도록 읽은 경험이 바로 정독의 출발입니다. 이것도 냅두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조금 달라져요. 실제로. 그러면서 뭔가 책을 읽을 때도 그냥 막 빼보는 게 아니라 나름 막 고릅니다. 뒤로 이렇게 딱 서가지고 막 이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뽑았다가 넣었다가 막 이럽니다. 실제로. 그건 뭐냐면 자기 안에 뭔가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 기준은 부모님들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이러면 좀 뭔가 야 그래 네가 다 책 읽었으니 이제는 원전을 읽도록 하자. 네가 이렇게 얇은 걸 읽었으니까 두꺼운 걸 읽도록 하자. 이렇게 가시는데 그게 정답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요. 다양한 하이퍼링크 책 읽기가 가능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친구들은 계열별로 읽어요. 역사에 꽂혔어? 난 이제 역사를 팔 거야. 준 전문가가 됩니다. 어떤 친구는요. 작가에게 꽂혀요. 그 작가의 책을 다 읽습니다. 이것도 준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 뭐 왔다 갔다 있는 것 같은데 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는 독창적으로 배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판적 읽기와 다양한 읽기가 가능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요. 처음부터 어떠냐면 애 읽을 때 야 우리 질문하고 답해볼까? 비판적 독해를 해볼까? 막 이러면서 애한테 막 질문해요. 얘는 아직 지금 책이라는 게 익숙하지도 않은데 오마이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들은 아이 스스로 이 단계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우선순위라는 게 어떤 건지를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잡아주실 때 이 단계가 가능합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잠깐 5분 정도, 저 시계로 5분까지 쉴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해주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어떨 때 행복하세요를 여기에 포스트잇에 제가 2장씩 조금 여유롭게 드릴 테니까요. 오 마이 갓! 아 마이 갓.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여기부터 해서 뒤로 좀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내가 언제 행복한지, 어떨 때 행복한지를 조금 써주세요. 네. 5분 있다 시작하겠습니다.